피처 포싱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RNN하고 피처 포싱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피처 포싱이 조금 더 뭔가 더 많은 풍부한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존 RNN에 구현한 구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 시퀀스를 예측하는데 이런 식으로 곱으로 표현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엄밀한 확률 이론에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y의 이전 샘플들도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y1부터 yt-1까지. 그래서 요게 제대로 된 방식이고 요건 잘못된 방식 사실은. 그래서 기존 RNN 방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근사화시킨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근사화시켰냐? 아웃풋에 해당하는 이 시퀀스들이 서로 독립이다. 인풋이 주어졌을 때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쉽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사실 현실 세계하고 안 맞는 가정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장을 볼 때 이전에 나왔던 문장이 y는 여기서 ground truth니까 ground truth만 얘기한다면 I am a boy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 I am이란 두 단어가 나온 직후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관사나 형용사나 명사만 나와야지 거기서 또다시 주어가 나올 수는 없죠. I가 또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뭔가 이전에 나온 단어에 의해서 디펜던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확률 모델로는 제대로 그런 구조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디펜던시를. 그래서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걸 구현하는 방법은 RNN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이런 피처 포싱 방법을 써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음 단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직전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다음 단계의 프리딕션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시퀀스 프리딕션 하려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한 프리딕션 하려면 피처 포싱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사실은 요거는 트레이닝 타임에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미리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꼽아주면 되는데 이전 그라운드 트루스 여기다. 근데 테스트 타임 또는 인퍼런스 타임에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없죠. 갖다 놓고 싶어도 갖다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대신하는 약간 프락시 같은 대리하는 역할이죠. 대리하는 역할로 아웃풋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치환해서 근사시킨 거죠. 이게 역할은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를 근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트레이닝 타임과 테스트 타임이 이 피처 포싱을 하는 순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근본적인 차이는 레이블 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비슷하게 뭐 드롭아웃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트레이닝과 테스트 타임이 항상 다른 게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테크닉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트랜스포머를 우리가 다룰 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레이션이 100번이 다 끝났네요. 한번 그래프를 이거는 별로 안 좋게 나왔네요. 너무 뭐라 그러죠? 그런 파라미터가 많은 네트워크를 썼더니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이 거의 똑같이 쫓아가는
무슨 얘기냐면 오버 파라메터라이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좀 더 파라미터가 작은 걸로 한번 바꿔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거였고 요거 간단한 레이어 한 2개짜리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듀레이션을 50회로만 줄여볼까요? 자, 끝나면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할 일은 이제 이런 RNN의 변종들을 좀 다룰 텐데 초기에 RNN이 가장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응용이 있었습니다. NMT라고 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쉽게 얘기하면 언어를 번역하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구조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자, 이런 모델들을 또 이제 이론적으로는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2개의 RNN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잉글리시를 코리안으로 번역을 하는 실제로 응용 사례가 굉장히 많죠. 반대도 하는 그런 이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다. 그럴 때 한 8년 전만 해도 다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옛날에 파고인가 뭐 이렇게 부르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로 다 학습이 됐습니다. 코리안이 들어가면 이제 잉글리시가 튀어나오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소년이다 그러면 I am a boy가 튀어나오도록 하는데, 이 코리안 쪽을 다루는 RNN 네트워크를 인코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잉글리시 쪽을 다루는 네트워크를 디코더라고 하는데 둘 다 RNN입니다. 근데 약간 인풋의 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조를 인코더, 디코더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기존에 여러 번 언급됐던 레이턴 베리어블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I am a boy가 목적이고 지금 번역하려는 한국어가 나는 소년이다 하죠. 나는 소년이다라는 거를 하나의 그런 벡터로 요약을 시켜버립니다. 전체 문장을 하나의 그냥 보통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데 C라고 부르죠. 하나의 벡터로 요약을 시킨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요약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언어를 번역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레벨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나이브한 초등생이 하는 번역은 원투원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버리는, 직역을 한다 그러죠. 직역을 하는 거 정도는 사실 굳이 뭐 이런 딥러닝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전통적인 어떤 맵핑하는 방법들, 룰 베이스 방법들을 써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단어만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직역하는 형태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게 번역 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직역을 해도 되게 알아듣기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매핑해줘야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그러죠. 뜻을 캡처해서 그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요약하는, 전체 문장의 뜻을 요약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게 C라는 콘텍스트 벡터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인풋 아웃풋이 인풋 히든 벡터 여기 약간 뒤집혀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혀서 인풋이 인풋 대신에 이 컨텍스트 벡터들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가서 로스 펑션을 만들고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 부분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상당히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피처 포싱 방법으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좀 다르게 학습이 돼야 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로 조금 더 단순한 네트워크로 뭐 이제 오버피팅이 좀 안 일어나는 그런 형태 네트워크로 하면 파란색이 트레이닝 에러고 계속 떨어지는 거죠. 지난 6장에서 얘기한 그런 비헤이비어가 그대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 밸리데이션 에러인데 뭐 노이지하지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대체로 한 요쯤에서 미니멈이 되면서 약간 플랫 아웃 되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별 생각 없이 나는 그냥 한 30F 학습시킬래 하고 무조건 픽스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 하고 100에 꼭꼭 100에 꼭 학습시킨다 그러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반드시 따로 써서 그 밸리데이션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딱 스탑해주는 그런 그 현명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하면 머신러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헤이비어가 보인다. 물론 이제 태스크나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커브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윈도우를 한동안 안 썼더니 다 까먹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 구조도 뭐 복잡은 하지만 아까 나왔던 시퀀스 그 확률 모델 이런 식이 나왔었죠. 이거를 그대로 학습시키고 있는 모델이다라고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X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소스가 되는 뭐 한국어에 대한 문장이 되겠고 Y는 거기에 해당하는 번역된 영어 문장이 되는데 뭐 로그를 취하나 안 취하나 이걸 최대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죠.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강조했듯이 네트워크가 뭐였던, 응용이 뭐였던 머신러닝 응용의 거의 99%는 결국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자, 이 Y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시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인디펜던스 하면 기존의 RNN으로 심플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어야 되고 그게 피처 포싱이 돼야 되고 피처 포싱의 역할을 대각선으로 가는 다시 아까 그림에서 이게 뒤집혀 있는 거죠. 위아래가 위에서 아웃풋이 다음 단계의 인풋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많은 디테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실 뭐 이
실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피처 포싱 하나만 기억을 하면 실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배운 겁니다. RNN이라든가 좀 이따 배우는 LSTM이라든가 GRD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화려한 응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올드한 뭐 기술이 됐거나 아무도 안 쓰거나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자, 또 RNN의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RNN이 지난번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한 탭으로만 태어난 다음에 이런 리커전이 있는 이런 룹이 있다 그러는 게 리커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용어로 치면 점화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xn이라는 시퀀스가 이전에 xn-1에 의해서 계속 여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점화식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는 점화식이라고 불렀던 게 대학에서는 리커전이라고 부른다. 또는 뭐 리커런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시간축으로 풀어 헤치면 이런 모양이고, 이거 언롤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네, 시간축의 사이즈에 제한이 없으면 이게 막 1000스텝, 뭐 많으면 10만 스텝, 뭐 예를 들면 챗GPT 같으면 거의 뭐 이런 걸 시간축의 이 윈도우 사이즈를 보통 컨텍스트 랭스라고 하죠.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한 20만 랭스까지도 될 때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 말은 이제 이 히든 벡터만 보더라도 레이어가 거의 20만 레이어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이미 3, 4장에서 다뤘지만 한 100레이어만 내려가도 올라가도 학습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10만 레이어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약간 등비 수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H는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현재 H는 이전 H에 W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약간 등비 수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W가 공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계산해 보면 마치 초항 곱하기 Rn-1승 이런 식이죠. R이 W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W의 n-1승 행렬을 n-1승번 제곱한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고등한 선형대수 이론이긴 하지만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을 n승을 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게 수렴하냐 안 수렴하냐 이런 것들을 뭐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런 걸 통해서 그랬을 때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이겐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W의 아이겐밸류들이 마치 공비의 역할을 해서 아이겐밸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W의 디멘전이 D라 그러면 D개가 있고 그 아이겐밸류들의 n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등비수열에서 잘 알다시피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1보다 작아야 되나요? 아니면 같아도 되나요? 네. 다시 한번. 그렇죠. 1이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값이 1 이하여야 되는데 그럴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그런 수학적인 테크닉이 아니고 데이터로 마구잡이로 학습시키는 테크닉이다 보니까 이 W가 거의 랜덤하게 생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 수렴하고 운이 안 좋으면 수렴 안 하고 이 아이겐밸류들이 다 이 학생 말대로 1보다 작으면 한 10스텝만 지나도 다 올제로가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이니셜라이제이션 문제에서 그 웨이트를 너무 작게 잡으면
레이어 쌓을 때마다 점점점 올 제로에 가깝게 액티베이션이 나타난다 그랬죠. 또는 반대로 아이겐 밸류들이 1보다 커지면 이게 엑스포넨셜 뭐라 그랬죠? 펑션처럼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냥 무한대 숫자로 커져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네트워크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RNN이 안 쓰이는지. 근본 원인이 바로 지금 말한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RNN이 구조적으로는 깔끔하고 좋은데 학습이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타임스텝만 좀 지나가면 아예 디케이 해버리거나 아니면 엑스포넨셜 블로우업을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엑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경우만 따졌을 때 이것들이 뭐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몇 스텝만 지나면 다 올제로가 되버린다. 히든 벡터가 다 올제로가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인풋 정보를 캡처를 해줘야 되는데 히든 벡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히든 벡터의 역할은 과거에 들어온 인풋 벡터들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올제로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요약 정보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네트워크가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을 히든 레이어가 점점점 컨텍스트가 사라진다. 그러면 디케이한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인풋 정보가 여기 잘 여기서 어두울수록 인풋 정보가 잘 저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든 벡터에. 좀 지나면 점점 희석돼서 6스텝 지나면
요즘 뭐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AI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 분야, NLP 분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NLP를 구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라 그럴까요? 플로우라 그래야 되나요? 그 NLP 처리를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전 단계 처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다루겠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실제로 파트 1에서 일단 트랜스포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요즘 AI 기술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챕터가 8-1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2에서는 이걸 응용을 해서 최신의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제로 집속이 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고 어떤 식으로 모디파이 하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시시각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더 재미난 사실은 거의 한 3개월만 되면 특히 이 분야에서는 이제 옛날 기술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상용화하고 응용하고 실제 생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LLM 분야에만 전 세계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인력만 봐도 대략 추산해보건데 개인적인 추산이지만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실제 개발자부터 사용자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역대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야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챕터 끝에 소개할 자세하게 설명한 트랜스포머 핵심적인 논문이 사이테이션 수만 보면 5만 건, 지금 한 7만 건 넘어갔을 것 같은데 5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연과학 쪽에서 노벨상을 받는 논문들이 평균 한 5천 편 정도 인용되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편만 넘어가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고, 근데 트랜스포머 논문은 5만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분야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좀 이공계 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달라붙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컴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트랜스포머를 안 쓰는 분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무지막지하게 핫한 토픽이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경쟁도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쪽 분야를 전공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있으면 아까 프로축구 얘기했지만 정말로 거기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메시나 뭐 호날두처럼. 그만큼 그런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또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다. 무지막지한 경쟁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연어 처리는 뭐 언어를 처리하는 분야다. 꼭 딥러닝의 분야는 아닙니다. 그냥 전통적인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분야고, 사실 언어학하고 컴퓨터공학이 결합되어 있는, 실제로 언어학자들도 많이 과거에는 많이 하던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 전, 아까 방금 전에 소개한 그 NMT가 나오는 이후부터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뭔가 어떻게 처리하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었죠. 딥러닝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거의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의 사람보다 더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뒤로 밀려나고, 스태티스티컬한 NLP들은 방법론도 밀려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직전 챕터에서 다뤘던 그 확률 모델 기반의 딥러닝 기법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최근에 뭐 NLP 관련된 학회 가보면 뭐 ACL이나 EMNLP나 뭐 이런 쪽에 학회 가보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던 분들하고 딥러닝으로 최신의 연구하는 분들이 약간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느낌. 과거에 뭔가 문법 기반의 뭔가 통계학 기반의 어떤 방법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날리지 그래프니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뭔 소용이냐. 데이터를 때려 넣어서 성능만 잘 나오면 그게 최고지라는 후자의 진영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후자 진영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 거죠.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후자 쪽 진영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틀은 뭐냐? 결국은 이걸 계산하겠다.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랭귀지 모델링인데 아까 나왔던 10장에 나왔던 그 확률 그래프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나왔던 단어를 가지고 단어만 주어졌을 때 그 이후 직후에 나올 단어를 잘 알아맞추는 거가 사실은 모든 NLP